저는 한정옥, 올해로 72이 된 노인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피땀으로 일군 한정식집을 2년 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뿐인 아들, 녀석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지금은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의 옅은 한 끼에 뒤척이다 잠에서 깼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고 생각만 는다고 하더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삐걱거리는 뼈마디를 일으켜 앉으니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제 낡은 현관문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더욱 거칠고 다급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쉬어버린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거의 부술 듯 격렬해졌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1층 사는 이도윤이요. 빨리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애떼고 다급한 목소리, 1층 원룸에 새들어 사는 대학생 이도윤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겨우 내는 처지지만 늘 마주칠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하던 착실한 젊은이였죠. 그런 도윤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찾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벽에 걸린 것옷 하나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뒤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된 도윤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6, 아직 청년이라 부르기에도 앳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일단 저랑 같이 피하셔야 합니다. 제발요. 이도윤은 제 팔을 붙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과 가쁘게 내쉬는 숨결에서 이건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저 젊은이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머리맡에 두었던 작은 손가방 하나만 낚아채 들고 도윤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잠옷 위로 스며들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 짧은 순간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 내 세상이 어쩐지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 제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이는 제 손을 꽉 잡고 골목 어귀의 가장 어두운 구석, 낡은 담벼락 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 제 턱 밑까지 차오른 것만 같았습니다. 가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도윤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막 빠져나온 집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길 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축축하고 차가운 시멘트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제 집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전해오는 냉기가 마치 공포 그 자체인 듯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겨우 길의 윤곽만 비추는 골목 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나타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둠에 익숙한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분명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서로에게 몸을 바싹 붙이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 집 대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누구일까요? 이 칠흑 같은 새벽에 남들이 모두 잠든 이 시간에 왜 남의 집에 저러고 있는 것일까요?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켰지만 입은 얼어붙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문 자물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몸짓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마치 매일 드나들던 제 집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 고개를 드는 여자의 얼굴을 멀리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윤미라, 제 며느리였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 제가 딸처럼 여기고 제 식당에 비법까지 전수해 주려 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윤미라 옆에 다싹 붙어 선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그림자처럼 윤미라의 뒤를 지키고 섰습니다. 둘은 무어라 소곤거리더니 이내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왜 저 낯선 남자와 함께, 그것도 도둑처럼 제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가 제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며느리가 무슨 아주 급한 일이 있어 다른 남자와 함께 온 것은 아닐까?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이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몸짓,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던 의심스러운 눈빛은 단순한 방문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침입자의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일군 내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내 집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라와 그 남자는 지금 제 부엌을 서성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침실을 뒤지고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텅 빈 대문만 바라보며 속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통째로 흔들리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넋이 나간 저를 도윤이가 부축해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책과 어지러운 설계 도면으로 가득한 방 안은 젊은이의 고단한 삶과 뜨거운 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는 도윤이의 손이 이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 역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봐, 괜한 걱정 끼쳐드리는 걸까봐 너무 무서워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는 어렵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 집 담벼락 밑에서 며느리 윤미라와 어떤 남자가 심각하게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돈은 준비된 거 맞아? 그 노인네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신경질적이고 조급함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저 집이랑 땅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 바보 남편이 죽은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잖아. 그건 분명 제게는 늘 상냥하고 애교 넘치던 미라의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에는 그저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사고사라는 섬뜩한 단어와 함께 바보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 뇌리에 박혀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와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더는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 저를 깨우러 미친 듯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고사, 집과 땅, 바보 남편이 죽었다.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니 딸 이상으로 여겼던 미라가 제 아들의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까? 고작 이 늙은이의 재산을 탐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보 남편이 죽었다는 말, 혹시 제 아들의 죽음도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저는 평생을 바친 식당까지 팔아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펑펑 울던 아들 녀석 옆에서 미라는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 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미라가 원인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웠을 땐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헬쑥한 얼굴로 이안해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제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제 진심이, 제 사랑이 며느리 미라에게는 그저 이용하고 버릴 무언가에 불과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에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노년이 이토록 비참해야 하는 걸까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제 목숨과 이 집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목숨과 집 둘 다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눈물을 닦아내자 흐릿했던 세상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허겁지겁 들고 나온 손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젊은 시절부터 시장을 오갈 때마다 들었던 손잡이가 반질반질 닳아버린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낡은 손수건, 돋보기, 늘 먹던 혈압약 봉지, 그리고 묵직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제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 30년 넘게 식당을 하며 밤낮으로 기록해온 저만의 요리 비법 노트였습니다. 달아빠진 표지에서는 희미하게 간장과 마른 약재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제 기쁨과 슬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었죠. 무심코 노트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3년도 더 된 누렇게 빛바랜 기록이었습니다. 미라, 감초와 대추를 함께 달인 물을 유독 자주 찾는다. 몸에 좋은 차라고 하기엔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 그리고 요즘 들어 낯선 남자와 자주 통화하는 것 같다. 아들 녀석은 일에만 바빠서 영 눈치를 못 채는 것 같고, 그때는 그저 젊은 아이가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감초와 대추 함께 쓰면 약이 되지만 특정 약재와 섞이면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는 재료들입니다. 저는 식당을 하며 온갖 약재와 식재료의 궁합을 몸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라의 눈빛이 왜 그토록 이상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번뜩임이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였을까요? 미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제 곁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노트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라에게 가게 명의를 넘겨주자고 조른다. 미라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저는 그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아내 미라에게 맡겼죠. 또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섬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부쩍 운전을 조심하지 않는다고 이라가 걱정한다며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제 미라가 아들 몰래 차의 브레이크를 살펴보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왜 며느리가 차를 만지고 있었을까?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그리고 저를 이용해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죽음도 혹시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이 낡은 노트가 이제는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밝혀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비법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존을 위한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의 좁은 원룸방,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직접 지으셨다고 했죠? 그럼 일반적인 주택이랑 구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도윤이는 자신의 좁은 방 바닥에 낡은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그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건축학도인 도윤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 집 지하에는 옛날에 김치독을 묻던 작은 흙 창고가 하나 더 있지.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서 입구도 낡은 장롱으로 막아뒀고, 제 말에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공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경찰이 매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건축 지식을 총동원해 집 안의 모든 동선과 CCTV 사각지대를 분석했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들키지 않을지, 어디서 그들의 대화를 가장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을지, 심지어는 문이 닫히는 소리의 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젊은이의 번뜩이는 지혜와 늙은이의
오랜 경험이 만나자 제 평화롭던 집은 저들을 기다리는 거대한 덫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미라의 세상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미라야, 나 너무 무섭다. 간밤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 집안이 온통 엉망인데 혼자 있으려니 겁이 나서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늙은이의 것, 바로 미라가 가장 원하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심지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계획대로여라고 속삭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 평생 누구를 속여본 적이 없는데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연기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들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제 집에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자갈 깔린 마당을 지나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미라와 내연남 장재혁이었습니다. 장재혁은 변호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빈틈 하나 없이 서늘하고 재산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둘은 마치 정말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윤미라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악어의 눈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저는 속으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장재혁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이런 일은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라며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질러 놓은 집 안을 보며 혀를 차는 모습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셨죠? 이거 드시고 마음 좀 진정하세요. 제가 아는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심신 안정차예요. 미라가 내미는 찻잔에서 희미하지만 분명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평생 음식과 약재를 다뤄온 코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은 분명 평범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찻잔을 받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라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예용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구나. 미안하다. 미라의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진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잠결에 유언장을 고쳤었단다.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이다. 아들 녀석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으니 이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에 쓰고 싶구나. 제 말에 미라와 장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사회 환원이라뇨? 미라가 저도 모르게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장재혁이 옆에서 윤미라의 팔을 치며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가면 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니? 내 아들 녀석도 그렇게 갔잖아. 정말 사고였을까? 그 순간 제 말에 진짜 의미를 알아차린 두 사람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장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윤미라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한정옥 씨, 좋게 끝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는군요. 유언장 어디에 뒀어요? 당장 내놔요. 며느리 미라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일도 알고 있나 보네. 그래, 맞아. 그 바보 같은 남편, 브레이크 조작한 거 눈치도 못 채고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지.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 몇 년 동안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엔 차 사고로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미라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거실 구석에 묵묵히 서 있는 낡은 괴종시계 쪽으로 향했습니다. 괴종시계의 종을 3번 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숨어있는 도윤이와 경찰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장재혁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아 챘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곱게는 못 죽을 줄 알아. 장재혁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팔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어 괴종시계의 노쇠줄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댕댕댕 맑고 큰 종소리가 집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낡은 장롱 뒤에 숨겨져 있던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과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꼼짝마! 살인미수 현행범 그리고 살인죄로 체포한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며느리와 내연남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일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게 다 저 노인네가 꾸민 짓이에요. 저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미라는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제 가슴을 채웠을 뿐입니다. 경찰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장재혁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협박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 집을, 제 삶을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과 도윤이가 돌아간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저는 마당의 툇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처럼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이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흉터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제 하나뿐인 아들이 그 악독한 며느리에게 살해당했다는 진실은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제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믿었을 텐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평생의 지혜와 마지막 용기로, 그리고 저를 믿어준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 집도 제 남편과의 애틋한 추억이 깃든 이 마당의 감나무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도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낸 것이 더 컸습니다. 붉은 새벽빛이 마당의 나무집 위로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라와 장재혁은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겠죠. 그것이 세상의 시입니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된장을 담그고 계절나물을 무치고 가끔은 찾아오는 이웃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면서요. 이 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제 남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붉게 타오르는 새벽 하늘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약하다고 생각한 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지. 그리고 내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어미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늙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니까요. 그날의 새벽은 제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느끼는 그 후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난다면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꿋꿋이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